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은 돌아가신 홍근수 목사님께서 아주 늘 즐겨 읽으시던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재해석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내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넌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책도 내고 또 여러 행사도 진행했는데요. 연초에 당회에서 우리 교회 창립에 감사해야 될 어른들, 이제 우리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을 찾아서 인사드리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세 분을 선정했는데 홍근수 목사님과 안병무 선생님과 홍창희 장로님 세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홍창희 장로님께서 올해 100세로 아직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초에 당회원들과 예비 장로님들 두 분 임직하기 전에 함께 찾아뵙고 홍창희 장로님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홍창희 장로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홍근수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일은 안병무 선생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세 분에 대한 감사의 예를 하겠습니다. 1990년도에 향린교회 담임 목사이신 홍근수 목사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댁 앞에서 안기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납치해 갔습니다. 당시에 저는 향린교회 부목사였습니다. 34살의 나이였는데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야말로 졸지에 대리 당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뭘 믿고 그렇게 하셨는지 아무튼 34살짜리인데 홍근수 목사 석방대책위원회 위원장까지 겸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얼떨결에 강단도 맡고 또 투쟁의 제1선에 떠밀려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제가 제일 많이 성장한 때인 것 같습니다. 홍 목사님께서 구속 중에 옥중서신으로 향린교회 창립 40주년 행사에 대한 구상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제 구속되실 때가 37주년쯤 됐을 거예요, 향린교회가. 근데 향린교회에 이제 그런 이상이 있었습니다. 분가선교.
안병무 선생님께서 교회가 커지면은 한 교회를 무한히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일정한 숫자를 떼서 또 다른 교회를 설립하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부흥하자, 그런 분가선교의 제안을 하셨는데 37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분가선교를 하자, 그런 제안을 옥중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구속돼 갖고 교회가 지금 그 세상의 풍랑 속에 있는데, 그리고 매주 시내로 나가서 막 온 교우들이 그 데모를 하고 안기부 앞을 찾아가고 뭐 그런 판인데, 뭐 한가하게 분가선교 논의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제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2년에 홍 목사님께서 석방되신 다음에 창립 4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는 분가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분가선교에 파송하는 목사로 김경호 목사를 정하고, 그리고 장로 한두 명과 더불어 40-50명의 교우를 파송해서 분가선교를 하자, 그런 제안을 이제 홍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송 목회자를 선정하는 일은 다른 논란 없이 쉽게 결정되었지만 홍 목사님의 분가 제안은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당회에서 수정되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의 구속 등 교회가 여러 위기를 겪은 터라서 당회원들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염려되던 그런 분위기라 그냥 교인 파송 없이 창립 4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하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마련할 전세금과 승합 차량을 지원하고, 김경호 목사의 그 부목사의 최종 사례비를 매년 20%씩 감축해서 5년간 재정 지원을 하자, 그렇게 결정되었고, 강남향림교회는 30년 전에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향림교회 역사가 올해 70년이 되는데요. 그 향림교회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시간은 홍 목사님의 구속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향린이 투사가 된 것은 목사님의 구속을 통해서입니다. 목사님은 구속되었지만 향린이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사건이 사람을 만들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향린교회가 여러 역사 가운데 7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향린다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 목사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통일의 사도, 이게 항상 홍 목사님에게 별명처럼 붙어있는 그런 별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의 사도, 민족의 목회자, 그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홍 목사님께서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처음 제게 하신 말씀을 저는 아직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한국에 반공 때려 부수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홍 목사님 오시는 그 해에 10월 달인가 유성환 의원이
국회에서 국회 연설문에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고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런 연설문 초안이 배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국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반공이 아니고 통일이라니.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그 말 자체가 굉장한 역적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성환 의원의 국회 연설은 중지되고 취소되고 그 배포문은 전부 회수되고, 유성환 의원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제명됩니다. 국회의원이. 참 끔찍한 시대였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홍 목사님이 난 반공 때로 부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정말 머리칼이 쫙 이렇게 설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면책 특권도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행하려고 했던 연설문 속의 한 귀절 때문에 동료 의원들에게 제적을 당할 정도인데, 목사님은 면책 특권도 없고 국회도 아닌 거리에서, 교회 강단에서, 또 무슨 사회 집회에서 그런 말씀들을 거침없이 쏟아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심야 토론이라고, 그때 그 MBC 심야 토론이 굉장히 유명했고, 그만큼 시대가 어려우니까 유일하게 이제 이 사회적인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좀 국민들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심야 토론에 홍 목사님이 초대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주장이 이어졌는데, 남쪽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사상의 통행금지가 해제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라고 말은 하지만 자본론의 출판인을 구속하거나 주체사상에 관한 글을 대학신문에 기고했다고 편집인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자본론을 이제 출판했다고 그 출판사 대표를 이제 구속하거나, 또 주체 사상에 관한 글을 이렇게 대학 신문에 썼다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또 해고를 했든가,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압력을 넣어서. 그래서 남쪽 사회는 종속 근성에 가득 차 있는 반면 북쪽 사회는 자주민족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도 대중 방송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야, 이거 진짜 빨갱이가 나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도시 공중파에서 들어볼 수 없는, 그리고 대중 속에선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북한을 바로 알고 그 사회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전국에 방송되자 뭐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 홍 목사님의 토론 장면이 담긴 사진이 대문짝 같이 실리고 그 내용들이 실렸습니다. 교회로 수많은 협박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홍군수 목사는 공식적인 빨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는 전화는 가족을 몰살하겠다, 교회를 폭파하겠다, 예배 너희들이 드릴 수 있나 봐라, 우리가 가서 다 쑥대밭 만들겠다 하는 그런 무수한 협박 전화와 편지가 교회로 당도했습니다. 홍 목사님의 모든 말씀은 통일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화해에 관한 말씀, 이것도 홍 목사님이 제일 즐겨 하시던 말씀이었고, 심지어는 결혼식 주례사에서도 신랑 신부에게 단골 주례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신랑과 신부는 앞으로 연방제 부부가 되십시오. 이제 그런 그 설교입니다. 연방제 부부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연대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방제 그럼 북에서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그 얘기만 하면은 뭐 국가보안법으로 걸어가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연방제라는 게 뭐냐 하면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그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가자, 그런 게 이제 연방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는 통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뭐 내가 적화 통일하겠다, 그게 연방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사로 꼭 당신들은 연방제 부부가 되십시오, 이런 그 쇼킹한 메시지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당이든 야당이든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고 성역화된 것이 미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우리 정치권에서 여야 누구든지 미국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미국의 검증단이 와서 그 사람의 사상을 한 번씩 검증해야 되고, 끝난 다음에는 되자마자 잽싸게 미국에 건너가서 인사부터 하고 자기 포부를 얘기하고 허락받고 와야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상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홍 목사님이 이제 그 창립한 시민사회 단체가 있죠. 평통사, 평화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가요? 풀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그 평통사가 지금 그 역할을 아주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권이 절대로 말 못하는 것이 미국의 리얼한 얼굴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고, 미국은 우리에게 밀가루 전해주는 선한 이웃이 아니라 한반도 분단과 분쟁의 근본 원인이고, 자국의 이익을 알토란처럼 챙기기 위해서 우리의 분단을 조장하고 즐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 증거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홍 목사님의 활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신 것입니다. 홍 목사님은 통일운동뿐만 아니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늘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픔을 당하는 노동자, 고난이 있는 현장이라면 가리지 않고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하셔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온갖 활동과 단체의 장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을 위한 투쟁 단체의 장까지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수 없는 단체의 장들을 맡으셨어요. 이거 부인인 김영 목사님은 얼마 전에 시집 여러분들이 나눠 가지셨죠. 근데 이 김영 목사님께서 홍근수 목사님 장례식 중에 유가족 인사를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다.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냐? 무슨 놈의 대표란 대표를 그렇게 많이 맡느냐? 그렇게 홍 목사님께 얘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홍 목사님이 무슨 명예욕이 있어서 장을 맡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김영 목사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말이 대표고 위원장이지 그 심각한 공안정국 시대에 누가 장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돈이 생기는 자리도 아니고 그저 책임만 지는 자리입니다. 묘한 것은 그것이 나중에 돈이 되거나 어떤 자리로 연결되는 그런 직책이다 그러면은 재빠르게 사람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로 맡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정부 언저리에 무슨 장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주 치열해집니다. 그러나 홍 목사님께서 맡으신 장자리는 그런 영예나 목적을 가진 자리들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목사님 개인에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자리들을 꼬박꼬박 감당하셨고 그 자리가 인기가 있어지면 바로 내놓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홍 목사님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목사 개인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분을 불러 세웠던 것입니다. 그 향림교회에 들어오는 골목 입구에 군고구마 파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 참 그 융통성이 없어. 한여름에도 군고구마를 팔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 사겠어요? 그 맨날 이렇게 고구마를 쌓아놓고 있는데요. 홍 목사님이 이렇게 그 골목을 들어오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그래서 꼭 고구마를 그 아주머니한테 고구마를 한 봉지 사십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엄청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잘 안 드시고 사무실에 이제 주고 나눠 먹으라고. 그 덕에 이제 한여름에도 우리는 군고구마를 불어가면서 아이스크림 대신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딱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목사님의 활동의 큰 그림은 민족의 통일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향림교회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성도 그랬지만 오직 통일을 향한 일념이었다 하는 것을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볼 때 그 그림이 보입니다. 홍 목사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드신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통사, 지금 한국 사회 그 최첨단에서 평통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통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체 둘을 창립하셨습니다. 그것이 통일신학동지회와 한국사회윤리학회입니다. 두 단체 모두 홍 목사님께서 대표를 하셨고 제가 서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의 심부름을 맡아서
진행했는데 통일신학동지회 총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신부였습니다. 통일신학동지회가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가? 당시에 그 통일운동은 범민족 대회를 성사시키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범민족 대회가 가장 통일운동의 중심에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래서 판문점에서 만나서 남과 북 해외의 민중들이 함께 만나서 이 범민족 대회를 치르자 하는 그런 투쟁입니다. 가자 북으로는 언제나 철동 같은 봉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쟁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사실은 해외에 있는 통일군들의 노력입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북을 드나들면서 북의 실상을 알리는 글이나 책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그 영향으로 남쪽에서도 북을 바로 알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북을 방문하고 북의 실상을 그대로 알리는 그런 책들이 그 당시에 많이 유행해서 나왔는데요. 홍동근 목사의 미완의 귀한 일기 상하권으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의 양은식, 양성철, 박한식 등이 수차례 북을 방문해서 북의 실상을 알리는 글을 썼고, 이런 보고서들은 그동안 우리가 반공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북을 왜곡해 본 그런 북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그쪽에도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남쪽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그런 의료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구나, 그리고 그쪽 사회가 절대적으로는 남쪽의 부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얼마나 서로를 위하고 평등하게 지내는 사회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우리가 반공하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반공 포스타 대회, 뭐 반공 글짓기 대회 많이 참석을 했는데 참 쉬웠어요. 손 그려놓고 손톱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털 숭숭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반공 포스타 대회에서 1등하고 무조건 이제 뭐 나쁘게 뭐 사람 그려놓고 탱크가 쫙 미는 그림 뭐 이런 거 그려놓으면은 그게 이제 반공 포스터 대회 1등하고 그렇게 세뇌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다가 반공 뭐 이게 멸공 뭐 이렇게 리본도 달고 다니고 그러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그 시대를 바꾸는 그런 글들이 많이 보도가 된 거죠. 그때 홍동근 목사는 이미 당시 김일성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학 동지회는 당시 기독교 신학자로 선우학원, 함성국, 독일의 이영빈 등 이분들이 이제 북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북의 문호를 개방하고 이 북한 바로 알기를 하고 이 북의 문을 사실은 연 주체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북이 문호를 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해외에 계신 통일군들의 그 역할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그분들이 해외에서는 이제 북을 방문하는 게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게 북도 그때 좀 개방 정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성화를 채취하고, 그리고 국토 행진을 통해서 평양을 가로질러서 판문점으로 오고, 이 남쪽의 통일군들은 한라산에서 성화를 채취해서 쭉 국토 순례를 해갖고 올라가서 판문점에서 만나서 8월 15일 날 민족대회를 하자 하는 게 이제 범민족대회 아닙니까? 그래서 북에서는 이제 백두산에서부터 쭉 행진해 내려오는 그 무리들이 평양을 거쳐 내려오는데, 평양에 들어서자마자 북의 모든 그 주민들이 나와서 아주 열렬하게 이 꽃을 뿌려가면서 그들을 환영하고 박수치면서 남쪽으로 보냅니다. 그게 전 세계 TV에 전부 이렇게 중계가 됐고, 남쪽에서는 이제 통일 순례꾼들이 쭉 국토 순례를 해갖고 옵니다. 그리고 올라오다가 서울 서대문 지나서 독립문 있는, 지금 이제 서대문 옛 형무소 있는 자리죠. 거기에서 수많은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던 행렬들이 거기서 우리는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막으면은 눕자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스크럼을 짜고 그 자리에 누워버리는 거죠. 쭉 그 서대문까지 그 모든 도로들이 이제 눕자 행동으로 눕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누워 있는 군중 위로 경찰들이 최루액을 소방호수로 그냥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착이라고 그러죠. 사지를 이렇게 하나씩 경찰들이 들어서 트럭에다가 내던지고, 그 트럭이 그 난지도 부근 또 뭐 저 일산 뭐 이런 데로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오게 되는 그런 영상들이 또 전 세계에 이렇게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북은 통일을 원하지만 남은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전 세계에 그대로 생생하게 중계가 되었죠. 그 이후에도 남쪽의 통일운동은 매번 범민족 대회를 성사시키는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주도한 분들 중 이 해외 목회자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아주 중심 역할을 하신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홍동근, 선우학원, 함성국, 이영빈 뭐 이런 분들 아주 쟁쟁한 통일군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이미 통일신학동지회를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장은 홍동근 목사지만 그분들은 이미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입국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딱지들이 붙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홍 목사님께서 향린교회로 오신 이후에 한국에서 제일 먼저 통일신학동지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셨는데, 그 통일신학에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분들, 그때 노태우도 이 남북 교류를 하고 막 그렇게 화해 무드를 하던 때라서 실제로 드러내놓고 그거를 막진 못했어요. 그리고 잠깐의 그 열리는 틈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통일
신학 동지회 그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북의 실상을 알리고 뭐 그런 역할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와 회지를 통해서 가능한 한 이미 남쪽에 의해 악명 높은 그런 반민족주의자들로 낙인 찍힌 해외 통일꾼들을 불러들여서 한국의 통일꾼들과 만나는 자리를 주선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북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었던 해외 통일꾼들과 남쪽의 통일꾼들이 연대해서 통일의 역량을 드높이고 민족 통일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것이 목사님의 그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일신학 동지회의 결성과 몇 차례 통일신학 동지회 학술 대회에 대한 기록들이 통일신학 동지회 회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통일신학 동지회가 보다 전선에 서 있는 단체라면은 그 저변을 넓히고 영역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 단체는 한국사회윤리학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보수교단을 포함해서 폭넓게 통일신학 동지회 벌써 이름이 딱딱하잖아요. 한국사회윤리학회 이건 조금 이름이 말랑말랑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넓게 이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취합해서 그 사회윤리학회를 만드셨고 한국사회윤리의 동향이라는 책도 굉장히 두꺼운 책을 발간하기도 하셨습니다. 향린교회는 또한 6월 항쟁의 출발지입니다. 당시는 집회가 엄격하게 통제받던 때라서 어느 날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왔던 그런 그 대표들이 명동 주변에 숙박을 하고 새벽에 교회로 집결을 했습니다. 당시는 이제 전두환이 집권할 때라서 그 6.29 전이죠. 6월 항쟁 출발이니까요. 그때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체육관에 앉혀놓고 거기 그들에 의해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직선제로 바꾸자 하는 그런 민중의 열망이 아주 높았던 때죠. 그렇던 때였는데 전두환이 어느 날 이를 악물고 나와서 고언을 선언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 그 헌법을 그대로 간접 선거, 체육관 선거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엄에 해당하는 높은 통제를 할 때입니다. 모든 집회가 금지되었습니다. 약간의 정치적 성향을 띠는 집회들은 미리 공지를 하고 계획을 했더라도 집회 전에 어떻게든지 건물주에게 압력을 넣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취소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유일하게 집회가 가능한 곳이 향린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전화하기 전에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향린교회는 그런 압박으로부터 늘 자유로운 교회였고, 그래서 모든 그런 어려운 집회들이 전부 향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가장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소를 언제나 필요한 사람들, 때로는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전국에서 유일한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고 그 교회당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항상
시민들이 그 장소를 통해서 무언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고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교회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1의 공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유일하게 기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향림교회였고, 그래서 각종 집회가 열렸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 전국 대표들하고 또 그 부문별 대표들이 새벽에 모인, 그러니까 거기도 항상 그 정보원들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냐? 새벽 기도 간다. 이제 그리고 교회 가니까 뭐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아주 놀라운 역사가 생긴 거죠. 6월 항쟁을 이끈 국민운동 본부가 그 새벽에 정말 도둑과 같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항쟁의 투쟁 방법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향림교회 앞에는 정부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받았나?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6월 항쟁의 출발지다 하는 그런 그 현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장소를 이동해서 이제 광화문으로 옮겼습니다만 그 앞에도 아마 그 현판을 붙여놨을 것입니다. 항쟁이 전국에서 불길처럼 타오르자 노태우가 나와서 직선제 수용 등 6.29 선언을 했습니다. 온 국민이 환호하고 국민운동본부까지 승리라고 외치면서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홍근수 목사님은 땅을 치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벼랑 끝까지 다 몰고 왔는데 노태우랑 전두환이랑 무엇이 다르다고 여기서 멈춘다는 말인가 하고 그렇게 대노하고 분노하실 수가 없었어요. 한 발만 더 밀면 끝장내는 건데 거기서 새로운 틀을 짜야 하는데 이건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한탄을 하셨죠. 결국 6월 항쟁은 불완전한 혁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6월 항쟁이 불완전한 혁명이었기에 청산되어야 할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잡고 심지어는 야권으로도 같이 나눠져서 들어와서 혼선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이후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홍근수 목사님은 기독교가 가야 할 길, 참된 교회가 나아갈 길, 참 목회와 선교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스승이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몸소 보여주신 선구자이십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